오늘은 사이코패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오늘은 사이코패스에 대한 전체적인 정의와 사례 말고 이 책에 나오는 괴물의 심연이라는 책에 나오는 제임스 펠런의 이야기를 하면서 뇌과학적으로 분석해본 사이코패스에 대한 이야기만 할 거예요. 오늘 소개해드릴 인물은 뇌과학자인 제임스 펠런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제임스 펠런은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알츠하이머나 조현병 같은 질병들에 대해서 뇌를 통해 연구하는 신경학자, 뇌과학자예요. 이 알츠하이머나 조현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뇌 공통점을 찾아서 패턴을 분석한 뒤에 병의 원인을 알아내는 거죠. 유전자, 신경 전달 물질, 도파민 등을 분석을 하는데 어느 날인가 동료 한 명이 정신병 살인자들의 뇌를 분석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살인자, 정신병적 살인자들의 뇌 패턴을 분석해보는 거예요. 정신병자, 살인자, 정신병을 가지고 있는 살인자들의 뇌는 무엇이 다를까요? 왜 그런 살인자들이 나타나는 걸까요? 제임스 펠런의 분석에 따르면 모든 살인자와 연쇄살인자들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유전자와 뇌 손상 등의 패턴이 있기는 했지만 조금씩 달랐어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전두엽이 손상이 됐고 어떤 사람은 전두엽 안에 있는 어떤 작은 부분이 손상이 됐고 어떤 사람은 신경 전달 물질이 너무 많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도파민에 쩔었고 어떤 사람은 세로토닌에 쩔었어요. 이런 식으로 패턴이 있기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패턴을 보이진 않는다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뇌 손상의 패턴은 주로 감정을 처리하고 정교화하는 기능과 관련된 피질로 뭉뚱그려지는데 이 영역이 바로 사이코패스를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부위예요. 안화 전전두 피질, 그리고 복내 측 전전두 피질, 번연 피질 등이 잘못 발달하거나 혹은 초기에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 억제력 부족, 성욕 과다, 도덕적 추론 곤란 등을 야기합니다. 사이코패스들은 이러한 부분들이 거의 활동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뇌 사진을 찍어보면 맨 앞에 있는 게 정상인이고요. 그 다음이 비정상인이고요. 그 다음이 사이코패스예요. 어떠한 억제나 충동 같은 것들을 조절하는 게 아예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파업 상태인 거죠. 이 사이코패스들은 아주 대부분이 활동하지 않지만 비정상인 살인자들은 그냥 몇몇 부분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거, 그냥 기능 저하 정도? 그리고 충동적으로 사람을 살해하는 경우에는 아나피질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성욕이 과다하고 쉽게 욱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편도체 기능이 문제가 좀 있었어.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살인자들이랑 사이코패스들이랑은 뇌 패턴이 조금씩 다른데 공통적인 아주 중요한 핵심은 바로 유전자들이 변형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일명 전사 유전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칼 들고 싸우는 전사 있죠? 그 전사 유전자예요. 모노아민 산화 요소라고도 하는데 폭력 유전자가 변형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유전자는 분노 조절이랑 공격성이랑 관련이 있어요. 근데 이 유전자가 X 염색체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X 염색체를 2개 가지고 있는 여자보다는 XY 염색체로 X 염색체가 하나뿐인 남자들에게서 대부분의 정신병질 살인마들이 나타나고 남자들에게서 더 폭력적이고 더 공격적인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제임스 펠런은 봤어요. 이 X 염색체에서 전사 유전자가 발생할 확률이 30%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여자의 경우 양쪽에서 이 전사 유전자를 받아야지 이게 활동이 되고 이게 또 활동할 가능성이 30%니까 여자가 이 전사 유전자를 가질 경우는 9%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무조건 이 유전자를 물려받으면 전부 다 살인마가 되는 거야, 다 공격적인 사람이 되는 거야 는 아니에요.
이 폭력적인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이 유전자가 제대로 발현이 되기 위해서는 사춘기 전, 아주 어릴 때 아주 굉장히 심각한 정신병적인 충격을 받아야 돼요. 눈앞에서 직접 폭력을 목격하고 거기에 대해서 거울신경이 반응하는 경우에 이때 전사 유전자를 소유하고 있다면 끔찍한 일이 벌어지겠죠. 거울신경은 오랑우탄, 침팬지, 영장류 같은 종류에서 이제 나타나는 건데 사람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냥 모방하게 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앞에 있는 사람이 막 웃으면 나도 따라웃게 되는 거예요. 앞에 사람이 이유 없이 그냥 이러면 왠지 나도 따라해야 될 것 같아. 뭐지? 이거 왜 하는 거지? 앞에 사람을 나도 따라하게 되는 것이 이 거울 뉴런, 거울 신경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폭력적인 걸 봤을 때 내 거울 신경이 반응해서 나도 폭력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폭력적인 유전자를 가졌을 경우 이게 더 심하게 발현이 되겠죠. 그래서 제임스 펠러는 이러한 것들을 연구를 했었는데 2005년에는 제임스 펠런이 알츠하이머랑 관련된 뇌 연구를 했었어요. 건강한 사람의 뇌랑 알츠하이머에 걸린 사람의 뇌를 비교하기 위해서 샘플을 구하다가 우리 가족들도 알츠하이머에 걸릴 수 있겠다. 그러면 우리 가족들의 건강 검진도 할 겸 샘플도 구할 겸 가족들의 뇌를 전부 다 스캔을 해서 이걸 샘플로 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안 쪽 사람들의 뇌를 전부 다 스캔을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제임스 펠런의 직계 가족들의 뇌는 전부 다 정상이었대요. 알츠하이머랑은 관련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 와중에 좀 이상한 뇌 하나를 보게 됩니다. 알츠하이머를 연구하던 뇌 사진이었는데 사이코패스의 뇌가 섞여 들어간 거예요. 전에 연구하던 사이코패스 뇌 스캔본이 섞였나 보다 라고 생각한 제임스 펠런은 연구실로 가서 스캔본의 주인의 이름을 확인합니다. 연구실에서 뭔가 실수가 있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아주 확실하게도 그 스캔본의 주인은 제임스 펠런 본인입니다. 자기 뇌가 사이코패스 뇌예요.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엄청 충격을 받았겠죠. 내가 사이코패스였어? 세상에. 나 어떡해? 나 이제 살인마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제임스 펠런은 이걸 보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재밌다고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연쇄살인마들의 뇌를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내 뇌가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내 뇌도 참 재미있다. 이런 뇌들을 계속 보니까 내 뇌도 이렇게 반응을 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했던 거야. 그도 그럴 만한 게 이 제임스 펠런은 살면서 단 한 번도 남을 해쳐본 적이 없었어요. 사람을 다치게 하면서 희열을 느끼거나 사람을 해치거나 전혀 폭력적이지도 않고 12살에 만났던 여자 다이앤과 고등학생, 대학생 이렇게 쭉 사귀어서 그때에도 성적인 교류 전혀 없이 잘 만나다가 그대로 결혼을 해서 아이 셋을 낳고 직업적으로도 성공을 해서 평범한 가장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사이코패스랑은 전혀 접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사이코패스 뇌를 발견하고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평소처럼 뇌에 대한 강연을 하면서 사이코패스 뇌를 설명을 하고 평범한 자신 역시 사이코패스의 뇌를 닮아간다 라고만 이야기했어요. 그러다가 2개월 뒤에 가족 모임에서 어머니랑 이야기를 하는데 어머니가 와서 네가 꼭 읽어봐야 할 책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책을 읽어볼 것을 권하십니다. 책은 일레인 포먼 크레인이 쓴 Killed Strangely, 부제 The Death of Rebecca Cornell. 이 책은 1673년에 있었던 73살의 레베카 코넬이
46이었던 아들 토마스에 의해 살해당한 사건을 추적한 책이며 이것은 미국 식민지에서 일어난 최초의 모친 살해 사건 중 하나예요. 레베카는 미국 로드 아일랜드주 저택에서 자기 가족들이랑 함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 저녁 식사 뒤에 레베카는 자신의 침실 벽난로 옆에서 형체를 거의 알아볼 수 없게 타버린 상태로 발견이 됩니다. 그냥 벽난로 옆에 있다가 불이 옮겨 붙어서 그걸 못 끄고 그냥 죽은 아주 불행한 사고 같아 보였지만 레베카 남동생에게 유령이 찾아왔대요. 그래서 살인임을 암시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유령이 찾아왔다고 해요. 이 레베카를 살해한 걸로 추정이 되는 토마스는 어머니에게 경제적으로 의지를 하면서도 상당히 난폭하게 굴었는데 사람들이 레베카의 시체를 파내서 조사를 했는데 이 레베카의 배에 찔린 것 같아 보이는 자국이 발견이 됐어요. 찔린 것 같아 보이는 자국. 그래서 증거가 엄청나게 빈약했죠. 찔린 것 같아 보이는 자국이 있었는데 이미 시체는 다 타버렸고 남동생에게 유령이 찾아왔대. 근데 유죄가 됐어. 심지어 토마스가 사형당해서 죽었어. 교수형 당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최초의 모친 살해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레베카의 후손인 엘빈 코넬은 1843년에 아내 해나를 쇠로 된 삽자루로 가격을 한 다음에 면도칼로 목을 그어서 살해했어요. 그리고 이 책에 나온 모든 살인사건의 시초가 된 레베카 코넬은 제임스 펠런의 할아버지의 고조할머니예요. 그리고 친부와 계모를 도끼로 찍어 살해한 리지 보든 역시 레베카의 직계 자손이며 제임스 펠런의 사촌입니다. 이 책은 1673년과 1892년 있었던 살인사건을 마지막으로 제임스 펠런의 부계에서 살인을 저질렀거나 혹은 살인 혐의를 받은 사람이 추가로 발견이 돼서 코넬과 사람 중 총 7명이 살인자였다고 해요. 뭐 꼭 살인자가 아니더라도 살인자 외에 사기꾼 혹은 여성 편력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고 이러한 것들 역시 살인을 저지르지 않더라도 사이코패스가 가지는 특징 중 하나예요. 그리고 특히나 분류는 제임스 펠런도 저질렀어요. 아무렇지 않은 거죠. 그게 법과 이 사회의 제도 자체가 아무렇지 않은 거고 내가 불륜을 저질렀을 때 상대방이 받을 상처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공감하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제임스 펠런은 아무 일도 저지르지 않았어요. 뭐 누구를 전혀 다치게 하지 않았어요. 제임스 펠런 같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더 많았는데 대를 거치면서 리지 보덴 같은 사람들이 나타났고 이게 유전형 환경 상호작용이라고 해요. 이 공격적인 유전자를 가진 아이는 비행을 저지르면서 부모로부터 학대를 끌어내게 되고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으면서 본인의 공격성을 또다시 끌어내는 혹은 부모가 적대감과 이 반사회적 유전자, 폭력 유전자를 물려주는 동시에 부모 역시 호전적으로 행동을 했다면 아이는 둘 다 발현이 되는 거겠죠? 근데 이게 유전자를 물려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흘러가는 건 아니에요. 유전자의 여러 가지 조절 인자도 영향을 미쳐요. 공격성만 해도 그냥 내가 전사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이게 발현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공격적인 게 아니라 여기서 뭐 세로토닌, 뭐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 뭐 안드로젠 이런 기타 등등이 상호작용을 해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특히나 수감된 사이코패스 중에 유아기 때 신체적,
감정적 학대나 성적 학대를 당한 사람이 많다는 건 이미 거의 여러 연구를 통해서 다 알려진 사실이고, 청소년 사이코패스 범죄자 3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70%가 어린 시절 내내 심각한 학대를 받았다고 대답했어요. 거기다가 부모를 감싸는 아이까지 생각하면 사이코패스 중 어린 시절에 학대받은 비율은 거의 99%에 육박한다고 제임스는 추론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제임스 펠러는 사이코패스의 뇌를 가졌지만 아주 유복한 집에서 태어나 전혀 학대받지 않고 개구쟁이로 평범하게 아주 잘 자란 케이스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가 완벽하게 사이코패스가 아닌 정상인과 동일하게 행동한다고 보긴 어려워요. 자기가 사이코패스인 걸 알고 나서 자기가 사이코패시적인 부분들이 있었던 걸 짐작하게 하는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1968년에 윈터 카니발이라는 축제 같은 걸 보기 위해서 이 제임스가 퀘벡으로 가고 있었대요. 근데 막 눈보라가 치는 그 날씨에 자기 옆으로 차 2대가 막 과속을 하면서 달려가고 있었대. 근데 그 중에 한 대가 갑자기 또랑에 빠지더니 꽝 하고 나무를 그냥 박아버린 거예요. 이 장면을 본 제임스 펠러는 그 즉시 차에서 뛰어내려서 언덕을 내려갔고 그 박살난 창문으로 기어 들어가서 가슴이 지디겨진 노인에게 20분간 인공호흡을 해서 살려내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노인은 사망을 한 뒤였고 경찰들이 달려와서 제임스를 끌어냈대요. 하지만 제임스는 이미 너무 몰입을 해 있어서 경찰들에게 화를 내면서 그 노인이 하고 있었을 틀니를 딱 집어 던지면서 그 사고 현장을 빠져나왔대요. 이게 사이코패스라니요. 근데 이 사건 이후 그는 태연하게 퀘벡으로 가서 마음껏 먹고 마시면서 즐겼어요. 이 제임스 펠런이 몰입했던 건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사람의 생명, 대의, 선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퀘벡으로 갔으면 평소와 똑같이 술 마시고 먹고 놀았을 텐데 가던 도중에 일상생활에서 벗어난 아주 특이한 모험을 했다는 거, 그 스릴에 도취되어 있었던 거죠. 이게 이제 그가 사이코패시적인 부분이 있었던 걸 보여주는 첫 번째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 시체 보관소에서 흰색 드레스 차림의 여자아이 시체를 보면서 옆에 유족들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 드레스가 참 예쁘네요. 타인에게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타인의 고통에 둔감하면서 자신의 고통에도 둔감합니다. 근데 이 정도면 본인도 알고 주위도 알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약간 좀 이상한데요. 근데 사실 사이코패스들은 이 모든 걸 모아놓고도 전혀 이상한 걸 찾지 못해요. 이게 안화피질이 손상되었을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 안화피질이 손상이 되면 공감과 마음 이론에 문제가 생긴다고 해요. 물론 이 안화피질이 손상이 돼도 다른 억제하는 뇌 관련 부분들이 충분히 성숙해지면 충동을 좀 억제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 안화피질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마음 이론은 실제 세계의 경험이 행동으로 이행되는 과정 중에 경험을 바탕으로 마음이 실제 존재하며 마음이 행동을 매개하고 결정하는 것이다 라는 이론인데, 타인의 마음이 행동을 매개하는 과정을 이해하고 타인의 욕구, 감정 등을 정확하게 추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상대방이 경험할 느낌, 마음을 흡사하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안화피질에 문제가 생긴 사이코패스는 공감을 하지는 못하는데 마음 이론이 없진 않아요. 공감은 이 사람이 겪은 일이 내가 겪은 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부친상을 당했어. 그러면 아, 얼마나 슬플까? 아, 이 사람이 얼마나 슬퍼하고 있을까?
이런 걸 같이 슬퍼하면서 공감해 주는 거죠. 근데 마음이론은 그냥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슬프겠구나. 근데 이 사이코패스들은 마음이론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흉내를 낼 수 있어요. 공감을. 공감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거예요. 그들은 전혀 공감할 수 없고 느끼지 못해요. 하지만 그런 척 하는 거죠. 남의 이야기를 되게 잘 들어주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지내는지 되게 잘 들어줘요. 근데 사이코패스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렇게까지 번거롭게 하는 이유는 사람들을 조종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예요. 자기에게 친근감을 가지고 이 사람이 나한테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걸 즐기는 거예요. 사이코패스 특징 중 하나인데 이 사이코패스들은 사람을 교묘하게 조종해요. 언뜻 보기에 아주 매력적인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이코패스들은. 아주 재치 있고 즐겁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잘 웃고, 그래서 엄청 호감을 사기가 쉬워요. 그래서 제임스 펠런 역시 자기 친구들한테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봤는데 아주 괜찮은 사람이고 제임스를 좋아하지만 결정적인 상황에서 제임스를 믿지 않을 거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친구들은 제임스가 사람을 교묘하게 조종하며 매력적이지만 교활하고 필요할 때 기댈 수 없으며 양심의 가책 없는 약삭빠른 거짓말쟁이이며 선택적 도덕률에 따라서 살기 때문에 법이나 사회 법규를 전혀 존중하지 않으며 끊임없이 지루해한다 라고 했어요. 근데 이 모든 이야기를 다 들었어. 제임스 펠런은 내가 아닌 줄 알았지만 사이코패스라는 것도 알았고 내 주위 친구들한테 내가 거짓말쟁이이고 공감해주지 못한다는 걸 들었어요. 그리고 이 제임스 펠런은 절대 나쁜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제임스 펠런은 고칠 수 있을까요? 평범하게 살 수 있을까요? 전혀 아니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타인에게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공감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제임스 펠런이 주위를 즐겁게 하면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이유는 그래야지만 내 삶이 편안하고 유쾌해지기 때문이에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이 사람을 내가 너무 사랑하고 이 사람을 내가 너무 좋아해서 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다가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즐겁게 해주고 유쾌하게 해주면 이 사람이 나에게 그만큼을 돌려주고 주위 환경이 그렇게 되면 내가 편안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사이코패스에 대한 검사는 그런 게 있어요. 사이코패시 체크리스트라는 사이코패스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이건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이코패스 체크리스트를 어떻게 채점하는지를 교육받은 사람이 이 사람이랑 상담을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 사이코패스적인 부분이 전혀 없다, 약간 있다, 완전히 사이코패스적이다 라고 0점, 1점, 2점 이렇게 매겨서 20문항을 채점을 해요. 그래서 40점 만점이면 완전한 사이코패스예요. 전문가들만이 채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교육을 받아야만이 그걸 할 수 있고 심지어 둘만이 하는 게 아니라 보증인까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코패스 검사는 여러분들이 그냥 인터넷에서 사이코패스 검사 체크리스트래, 이거 뭐 진짜 하는 거래, 20문항이래, 이거 하면 뭐 40점 만점이래, 맞아 내가 TV에서 봤어,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하더라고, 40점 만점이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맞아 나는 되게 충동적이야, 맞아 매우 사이코패스적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사이코패스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이코패스 진단하는 걸 PCL 이라고 하고, 이걸 개발한 사람인 캐나다 정신과 의사 로버트 헤어의 이름을 따서 헤어 진단표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30점을 받으면 경계선이에요. 25점에서 30점 정도가 경계선. 그러니까 완전한 사이코패스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주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은 아닌, 약간 공감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경계성이에요. 그리고 이 제임스 펠런 역시 경계성입니다. 그리고 제임스 펠런은 자기 같은 경계성 사이코패스들이 사회에 필수적이라고 봤어요. 이 경계성 사이코패스들은 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무슨 일을 해도 되게 대담해요. 쉽게 지루해지기 때문에 아주 활동적이에요. 자꾸 자극적인 걸 찾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되게 매력적이고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며 인간에게 생동감과 적응력을 지켜준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이코패스라고 해서 무조건 연쇄살인마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회에 사이코패스는 필수적일 수 있다고 봤어요. 그리고 이 사이코패스들은 한 2% 정도 존재한다고 해요. 자, 아무튼 이 제임스 펠런은 사이코패스의 뇌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연쇄살인마나 폭력적인 사람이 되지 않는다라는 아주 올바른 예를 온몸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분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 오늘 소개해드린 책 괴물의 심연과 사이코패스의 뇌를 가지고 사이코패스를 연구했던 과학자 제임스 펠런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